스토리만 가지고 ICO를 발행하면 정말 광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안에서 배 아프기 싫다라는 거였었죠. 투기란 무엇이냐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에 관심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심히 보긴 했었고 네. 사실 트레이더는 본능적으로 가격이 움직이면 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돈 벌 수 있는 기회니까요. 모든 가격이 움직이고 특히 순진한 사람이 많은 시장, 군중 움직임이 있는 곳에는 프로가 돈 벌기 되게 쉬워요. 네, 굉장히 규칙적으로 움직인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렇죠. 시장은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나 팀 단위에서 돈 벌 생각은 해봤지만 그때 저희가 이 로보 어드바이저 자산 관리업 시장이 되게 초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했죠. 또 거꾸로 보면 이렇거든요. 비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선물 옵션의 세계에서 보면 일주일에 하루쯤 뭐 어떤 상품이 400% 500% 움직이는 게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있어요. 400% 움직이는 자산이 정말 그렇게 설레인다면 사실 옵션 시장으로 돌아가서 옵션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굳이 400% 움직이는 시장을 따로 찾을 필요 없이 저희는 뭐 레버리지 100배, 200배 써서 하면은 하루에 그냥 전 재산 날릴 수 있을 정도로 하루에 뭐 7000% 벌 수 있게 이렇게 다 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변동성이 재밌는 거라면 사실 변동성을 즐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 다만 그렇게 순진한 거대 시장이 나타난 게 되게 오랜만이어서 관심을 가졌으나 그때도 저희가 고객이 몇천 명 있는 상황이어서 고객들한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도 솔선수범하고 관심을 끊고 큰 매크로에서만 분석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버블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면과 이제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가상화폐 시장의 어떤 버블, 2017년 버블이 주었던 좀 긍정적인 면은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정반합을 거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ICO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이 뭔가 그렇죠. 라는 단어를 조금이라도 궁금해보고 찾아보게 됐죠.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이랑 블록체인을 똑같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단적으로 비교해서 버블이라는 게 이만큼 강하지 않았었던 AI라는 다른 기술을 생각을 해보면 AI 같은 경우에 그렇게 버블로 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블록체인에 비해서는 부작용은 훨씬 적게 성장을 잘 하고 있는 기술이지만 확산 속도도 뭐 그만큼 빨리 진행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 뒤에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인지가 늘어났고 그 수많은 개인들에 대한 인지와 필요성과 잠재적 시장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뭐 서비스 출시와 다양한 뭐 기술 회사들, 다양한 상품들을 연구하고 노력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투자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도 모두가 관심 가지면 나도 하면서 블록체인을 뭐 부동산 관련돼서 고민해보고 미술 관련해서 미술 전문가들은 관련해서 지적재산권 등등등 수많은 노력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기술의 발전을 위한 고민들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사실 두 분의 이제 말씀들을 좀 종합해 보면 전 세계적인 어떤 초미의 관심이 생길 때는 어쩔 수 없이 관심도 모이지만 사실 사람도 모이고 자금도 모이고 그래서 버블이 생성이 되고 또 이 버블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올라가면 좋지만 어느 순간에는 사실 이 버블이 붕괴되고 붕괴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대중들은 사실 무지에 의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하지만 또 그를 통해서 이 전 세계적인 저변이 확산되면서 관심뿐만 아니라 실패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왜 내가 실패했는지 돌아보자. 혹은 성공을 했다 그러면 왜 성공했는지 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이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인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나는 이걸 어떻게 응용해서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우리 산업에는 어떻게 응용이 될까? 나는 어떻게 해볼까? 이런 식의 사실 응용이 확산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했던 가상화폐 버블 3년 이후 상당히 지금 많이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부각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종 대표님은 좀 저의 이런 관점에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크게 봤을 때 그래서 그 네덜란드에 튤립 버블이 있었잖아요.
튤립 버블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해프닝으로 우습게 생각하고 말지만 그 사람들이 투기심이 몰려갖고 그 당시로서는 전혀 의미 없는 것을 굉장히 의미를 두고 가격이 오르니까 더 의미를 두고 그러다가 뻥 터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맞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 돈이 몰렸다라는 점과 즉 국제 글로벌 무역의 200~300년의 역사가 시작되던 순간 그렇죠. 국제 금융이 싹 트면서 그게 여드름처럼 탁 터진 아주 작은 해프닝이었지만 징후였다. 그럼 그 후에 네덜란드는 커지지 않았느냐? 네덜란드는 커졌어요. 튤립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을 뿐인 거지. 그다음에 뭐 부동산 버블이 왔을 수도 있고 온갖 버블들이 그 안에서 춤췄겠지만 네덜란드가 성장할 그리고 국제 무역이 성장할 징조였던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는 2000년대 이제 IPO 버블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두가 IPO를 열심히 하던 시절은 스타트업과 이제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겠지만 클라우드나 뭐 린 스타트업 이런 개념들로 인해서 창업의 시대가 올 것을 조금 의미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저도 이제 스페큘레이트 해보자면 마구 예측을 해보자면 암호자산이 가격이 많이 오르는 현상을 보면서 암호자산이나 그 기술 영역의 임팩트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한 가지는 핀테크라는 플랫폼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컴퓨터가 생기고 초기에 인터넷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전단지 같은 거를 홈페이지로 바꿔둔 것에 불과했었는데 대부분의 홈페이지는 인터넷이 그 발전하고 발전하다가 페이스북 단계까지 가면은 완전히 인터넷을 위해서 연결을 재구성한 전단지와 기존 기술과 아무 상관없는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어서 재개발해낸 것이고 모바일로 가면 초기에는 웹페이지에서 하던 구성들을 모바일이라는 플랫폼 내에서 대충 따라서 만들다가 나중에 모바일에서만 가능한 서비스들이 뭐 지도라거나 뭐 카카오톡이라거나 쏟아져 나오면서 모바일이랑 웹이랑 굉장히 다른 것이 되어버린 그거에 맞춰서 진화하게 된 거죠. 근데 혹자가 그러더라고요. 그의 네 번째 혁명은 첫 번째는 이제 컴퓨터였습니다. 네 번째 플랫폼은 무엇이냐 하면은 핀테크가 될 거다. 저도 핀테크의 종사자로서 너무 신기한 그 주장이어서 그 금융이 차지하고 있는 보험과 뭐 결제 시장이 가장 클 것이고 보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핀테크 회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서비스에 어떤 식의 핀테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뭐 그랩 같은 걸 보면은 더 이상 택시를 부른 서비스가 아니라 택시 기사한테 월급을 미리 땡겨서 주고 보험 가입시켜주고 뭐 국민연금 뭐 온갖 걸 다 들게 해주고 심지어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까지 다 그 안에서 해주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뿐만 아니라 우버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서비스가 내부에 독자적인 되게 신기한 보험을 담거나 결제를 담거나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금융권 라이센스를 가지고 만들던 되게 표준화됐던 상품들의 영역이 이제 전 IT 영역으로 직접 만드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게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인 것 같고 확실한 건 서비스로서는 금융의 기득권에서 모두의 손에 또 새로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넘어가고 있고 모두가 금융을 침범하고 융합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징후가 아니었을까? 2017년은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런 담론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2017년에 이제 블록체인 혹은 뭐 비트코인 이런 광풍이 들었을 때 다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이거 대단한 사람이다. 그게 왜 대단하냐? 기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던진 거라는 거죠. 사실 이거를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그냥 이게 철학적으로 무언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다라는 그랩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일하는 방식이 바뀔 것이다. 어느 한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한 가지 일만 하는 시대가 아닐 것이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기거커의 시대가 올 것이다. 사실 요즘 벌써 보시면 그렇죠. 유튜버도 하시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하잖아요. 아니면 고정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서 프리랜서로서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든.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어지면 그 바뀌어지는 모습에 따라서 분명히 그 뒷단도 같이 바뀌어지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인터넷과 같은 변화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거든요.
대표님은 저의 이런 공상 같은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매우 좋은 공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공상이요? 네, 저 표현을 잘 못 찾아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두 분 의견을 제가 갑자기 어색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 튤립 사건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일어나던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에서 어떻게 보면 그 버블 자체를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큰 트렌드가 일어나는 거에서 버블을 그냥 터뜨린 핀셋 같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 이번 블록체인도 똑같은 관점에서 이제 저는 이제 이쪽 업계를 계속 보던 입장에서 보면, 그 비트코인이라는 건 2009년, 10년 이때부터 했었는데 왜 하필 2017년이 돼서 이게 광풍이 불기 시작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쿠팡이라는 회사가 흑자 전환을 한 것도, 뭐 마켓컬리 같은 것도 나온 것도 이커머스 형태로 가서 점점 인터넷이 하나의 그냥 검색이나 즐기는 걸 넘어서서 금융이라는 차원에서 어프로치 되거나 하나의 트렌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으로 뭐 전 세계에 돈을 보낸다던가, 뭐 뱅킹 시스템을 개선을 한다, 아니면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에서 이더리움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시스템을 자동화해서 만든다, 주식시장이라는 시장을 만들어주지 않더라도 별도 거래될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계속 생겨나는 이런 트렌드 내에서 결국 발생했던, 그래서 2017년 이제 그 무르익었던 그 관심이 있었던 때라는 생각이 드는 편이네요. 전 세계를 아직도 이제 좀 휘몰아치고 있는 이제 코땡땡 네. 때문에 뭐 언택트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심지어 이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흔히 얘기하는 짤 같은 걸 보면 CEO도 CTO도 못했던 거를 코땡땡이 해냈다라는 이제 그런 짤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이 막 엄청나게 급하게 출렁이는 과정에서 이것 또한 하나의 버블이 아니냐, 결국 실물 경제가 따라가지 못한 시장에서 어떤 자산 시장만 계속 크고 있는 거에 대한 우려는 사실 기사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그 관점에서는 뭐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대표님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반응을 보는 투자자분들은 네.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반응이 궁금한데요. 예전에 독일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같을 때는 1시간 후에 확실한 것만 기대를 하던 10분 후에 확실하던 것만 기대를 한다면은 시장이 3년 후에 재무제표 수익을 그걸 토대로 다 계산을 할 때도 있고, 5년 후가 될 때도 있고, 이제 뭐 암호화폐처럼 20년지 30년지 의미 없다. 그렇죠. 뭐 한 30년 후라고 치고 스페큘레이트 할 때가 있는데, 멀리 볼수록 버블이라는 표현을 많이 모르지만 밸류에이션에 거품이 많이 끼는 게 사실이고요. 네. 짧게 볼수록 아무것도 없죠. 그냥 캐시 이즈 캐시인 상황이잖아요. 네. 주식시장이라는 게 30년 앞을 보고 있으면 버블이에요. 그건 맞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7에서 10년 앞, 저희가 역대 본 주식시장 중에 가장 멀리 보고 있는 시장인 건 확실해요. 지금 앞으로 1년 후에는 돈을 잘 벌고 있는 특정 회사가 여전히 잘 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7년 후에는 AI 기술이나 특정 문화가 없거나 아니면 그런 기기 이코노미에 노출이 안 되거나 플랫폼이 없거나 핀테크에 노출이 안 된 기업은 잘 될 성장에 있을 가능성보다 도전당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면은 시장이 7년 후를 보면 지금 탄탄한 회사를 되게 낮게 쳐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회사를 되게 높게 쳐줄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하여튼 멀리 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시기인 이유 중에 하나는 AI랑 플랫폼 그리고 아마존으로 대변되는 약간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아시죠? 미국 이제 주식들을 보면은 대부분 돈을 거의 창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IT 기업만 40% 50% 가까운 마진을 남기고 있는데, 그건 점차 확대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럼 한쪽 경기에서는 돈을 못 버니까 월급을 못 주고 승진을 못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집에 가서 아마존을 쓰죠. 넷플릭스를 쓰고, 돈이 없으니까. 그럼 저쪽은 돈을 더 벌고 이쪽 경기는 계속 돈을 못 벌고, 그 현상은 계속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네. 거기서 그 운동장을 더 길게 만드는 게 AI 기술에 대한 사전 R&D란 말이죠. 그 R&D를 얼마나 투자하느냐, 미리 100주를 투자하느냐 1000주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네.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마진 차이가 벌어지게 될 텐데, 그걸 하고 있는 회사들의 지금 돈이 쫓아가고 있는 양상이고, 멀리 보고 있고, R&D 지금 돈 못 벌어 좋다, 미래를 휘어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가 더 재밌는 질문이겠죠. 그게 지속되면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존이 그때
천조를 안 갔을 텐데 시시가총이 천조는 안 갔을 텐데 지금은 좀 넘었지만 이러다 일경원을 가는 게 아닌가? 왜냐면 점점 벌어지다 보면 뭔가 반독점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 기세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페드도 못 막고 어떤 사회적 구조로도 이걸 막을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그거고 그걸 가다가 그 다음 시기는 어떤 시기가 오냐면은 망할 회사들 다 망한 상황에서 B2B 솔루션들이 너무 저렴하고 손쉽게 모든 기업가에 다 제공되는 시대가 오겠죠. 그게 뭐 3년 안에 올지 5년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되면 창업하기도 굉장히 좋은 시기지만 기존에 버텨온 자산주, 가치주들이 다시 그냥 엑셀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AI 기술이 엑셀이 돼버리면 그 툴을 활용해서 다시 자기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그때 뭐 소위 이제 밸류 팩터라고 하는데 이제 가치주들이 다시 오를 수 있는 시기가 한 3년, 5년 후에 온다. 그때까지 살아남은 가치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주 일변도의 시장인 것 같다. 이 업계에 또 전문가이신 본부장님도 계속 이렇게 입이 근질근질 하셨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같은 상황에 대해서? 앞서 김윤우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한 10년 정도 걸려야 될 혹은 또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될 경험들을 사실 어쩔 수 없이 압축적으로 했다. 이미 올 것으로 예상됐던 미래를 압축적으로 전 세계가 동시에 어쩔 수 없이 경험을 하면서 사실 뭐 60년대 세대이든 아직 50년대 생대이든 지금 고 연령층의 분들도 사실 이 언택트라는 상황하에서의 다양한 이 서비스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지금 시장이 초양극화 시장이 되고 또 구경제, 신경제 간에 급격하게 지금 이제 가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미래의 시간을 앞당긴 효과, 그것이 바로 이 코땡땡이 준 효과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있어서 한 테마가 형성이 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위기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보니 전 세계의 정부들이 유례가 없는 유동성을 시장에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럼 과연 이 돈을 누가 찍어내고 있느냐? 정부가 찍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소위 말하면 빚쟁이가 되는 거죠. 자, 빚을 진 사람이 근데 재밌어요. 돈만 찍어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자도 자기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돈을 갚을 수는 없는데 돈을 많이 빌려서 앞으로 이자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더 많이 갚을게요라고 할 수 있는 전 세계 정부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고요. 어디서 돈을 벌어서 이자를 더 내줄까? 결국은 증세입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이러한 저금리 상황에서 원금은 못 갚지만 적은 이자로 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할 거다라는 이제 큰 예측을 해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이런 정도의 유동성과 저금리가 지속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이 언택트 서비스에 더 빨리 빠져들겠구나. 근데 이게 언택트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게 언택트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언택트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신경제, 뭐 인프라가 됐던 아니면 이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됐던 이것을 이용한 서비스가 됐던 지금은 단기적으로 너무 3월 이후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 과열에 대한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빅트렌드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중간에 말씀하시면서 모두가 컨택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택트가 가능하다.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 저 다음에 좀 다른 데 써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더 할까요? 네, 하나만 요즘 더 미는 게 있는데 요즘은 예, 그러시죠. BT. BT. 요즘 젊은 세대는 BT로 통한다. 블루투스인가요? 아니죠. 투자는 BTC. 예. 엔터테인먼트는 BTS. 예. 이것도 한번 밀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해했어요? 재밌었어요. 괜찮아요? 로보드바이저는 B2C.
뭐? 그건 뭐예요? 비투시는 뭐예요? B2C로 하라고. B2B 말고. 일단 전 첫 번째 거부터 좀 더 밀어보고 이것도 모두가 컨택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하나 건져는 가네요. 예, 하나는 뭐라도 하나씩 건져가야죠. 네. 뭐 이게. 구독.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그런 상황인데 선행 지표 차원에서도 그렇고 미국 지표도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실지. 어떤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 지표, 말씀이실까요? 예, 현재 뭐 이제 실물 회복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좀 집중 안 했을 때는 그 드라마 더킹에 보면 그 김고은이 집중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자를 딱 뜯어가지고 어? 그렇게 하시면 집중 안 해? 다시 치료 안 하겠습니다. 아, 그 저작권이 있나요? 몰라요. 단기 어떤 거시 경제 지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건 현재의 경기와 이제 가격과 따로 움직이는데 지금 되게 멀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실물이랑 가격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있어서 실물은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그리고 회복을 하겠죠. 올해는.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는 회복을 못해도 만약에 한두 분기 더 늦어져도 큰 의미가 없고 되게 빨리 회복해도 그것과 상관없는 장이 7년 후의 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큰 이슈는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 느낀 거는 아마존 효과로는 시전 때문에 지금 외통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십시오. 안녕.